중심 채널. 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미국 증시 주요 지수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이 변동성을 키우는 상황인데요. 그저께는 트럼프 대통령이 경기 침체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발언하면서 뉴욕 증시가 급락하기도 했죠. 어제는 전혀 경기 침체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수습에 나섰지만 미 증시는 반등에 실패했습니다. 자, 나홀로 탄탄한 흐름을 유지해오던 미국이 과연 경기 침체가 현실화될 것인지, 그렇다면 미국 증시는 어떻게 되고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가장 빠르게 발전하는 분야 중에 하나가 바로 국방, 방위 기술인데요. 최근에는 AI 기술까지 더해지면서 세계 각국에서 경쟁적으로 국방비를 늘리며 첨단 방위 기술을 개발하는 등 글로벌 국방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디지털 시대의 방산 기술에 대해서 살펴보고 앞으로 국방 분야 어떻게 변화될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합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정부가 현행 상속세 체계인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네. 2022년에 당시의 세제 개편 방향을 발표하면서 이때 처음 이제 유산 취득세로의 전환 계획을 당시 정부가 내놨었고요. 네. 이번에는 이제 구체적인 개편 체계가 어떻게 되고 언제부터 시행할 거고 이런 구체적인 정부안을 내놓은 겁니다. 우선 유산세와 유산 취득세의 차이를 설명드리면 현행 유산세는 이제 물려주는 총 재산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하고 그 다음에 상속을 하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이제 피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 2명에게 30억 원의 유산을 각각 10억 원씩 상속한다고 가정을 해보죠. 네. 그럼 현행 유산세 기준으로는 이 상속분 전체 30억 원에 일단 상속세를 부과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총 4억 4천만 원의 과세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유산 취득세로 전환을 하면 네. 각 상속인이 물려받게 되는 10억 원에 대해서 각각 과세하는 체계로 바뀌게 되는 거죠. 네. 세율 규관이 바뀌네요. 그렇죠. 네. 이 경우에 이제 배우자 같은 경우는 상속세가 아예 공제가 되고요. 네. 자녀들은 각각 9천만 원씩의 상속세가 과세가 되기 때문에 총 과세액은 1억 8천만 원. 그러니까 유산세로 과세했을 때보다 절반 이상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네. 이른바 n분의 1로 과세 표준 구간이 낮아지는 거니까 누진세율 체계에서 세 부담이 이제 크게 줄어들게 되는 네. 것이죠. 이렇게 상속인별로 각각 이제 세액을 산출하게 되면 각종 공제 제도도 좀 개편이 돼야 네. 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입니다. 어떻습니까? 예, 인적 공제 제도를 이제 개별 상속인별 기준으로 전면적으로 개편을 해야 되고 이에 대한 계획도 내놨습니다. 네. 현재는 이제 상속액에 대해서 일괄 공제해 주는 부분이 있고요. 배우자는 배우자 공제가 있고 자녀는 네. 자녀 공제가 있고 이렇게 각각 일률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배우자의 경우에는 일괄 공제분 5억 원과 배우자 공제분 5억 원, 그래서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정부가 이번 개편안에 이 일괄 공제를 폐지하는 대신에 현재 이제 1인당 5천만 원으로 한정되어 있는 자녀 공제를 5억 원까지 높이는 이런 계획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직계 좀비 속에는 5억 원, 형제 등 기타 상속인에는 2억 원을 적용하는 방안을 내놨고요. 네. 배우자 공제의 경우에는 최대 공제 한도 30억 원을 유지를 하되 10억 원까지는 법적 상속분을 넘어서더라도 공제가 가능하게
했습니다. 네. 이와 별도로 이제 인적 공제 최저한이라는 거를 새로 설정한다라는 방침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10억 원까지는 인적 공제를 보장해주는 개념입니다. 기존 유산세 체계에서는 이제 기본 10억 원이 면세가 됐는데 이게 개별 공제로 전환이 되면 총 공제액이 줄어들 수가 있으니까 이 줄어드는 분만큼은 10억 원까지는 보장을 해주자라는 개념인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자녀 한 명한테 12억 원의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개별 인적 공제 기준은 자녀 공제 5억 원까지만 적용이 가능한데 5억 원으로 높인다면 그렇죠. 네. 이 최저한을 적용해 준다면 추가로 5억 원의 공제를 제공을 해서 최종 공제액 10억 원까지는 공제를 해주고 네. 이제 나머지 2억 원에 대해서만 과세를 한다라는 이런 개념입니다. 그렇군요. 정부는 이달 중으로 이제 관련 법률안을 입법 예고를 하고요. 다음 달에 공청회를 거쳐서 5월에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고요. 만약에 올해 중으로 국회 입법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내년과 내후년 과세 집행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구축을 해서 2028년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금융권 가계대출이 한 달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고요. 네, 오늘 금융당국이 2월 중 전 금융권 가계대출 동향을 발표를 했는데 이걸 보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 4조 3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전월에는 9천억 원 감소를 했다가 이제 한 달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거죠. 상품별로 살펴보면 역시 주택담보대출 네. 5조 원 늘어났습니다. 전월에 3조 2천억 원 늘었거든요. 증가폭이 1조 원 이상 확 커졌죠. 네. 영향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해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은행들이 주담대를 좀 다시 늘리는 이런 경향을 지금 보이고 있고 네. 또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을 올해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대출을 좀 미리 당겨받으려는 이런 수요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 지난달에 서울시가 강남 지역 일대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한 것 이것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주택 매수 심리가 좀 다시 강해진 영향도 일부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네. 실제로 이달 들어서 서울 지역의 경우 아파트 매매 가격이 5주 연속 상승세 유지하고 있고요. 상승폭도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된 강남 3구 상승폭을 모두 확대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네. 업권별로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은행권, 제2금융권 모두 가계대출은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먼저 은행권 가계대출은 전월 5천억 원 감소해서 3조 3천억 원 증가로 전환됐고요. 네, 네. 이금융권 가계대출 역시 1조 원 늘어나면서 전월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전환됐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예고한 대로 네.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 이게 네. 오늘부터 시행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10일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미국으로 수입이 되는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서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죠. 발효 시기가 미국 시간으로는 12일 오전 0시 1분,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오늘 오후 1시 1분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발효된 지 한 3시간 좀 지났네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생산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이런 철강 제품, 알루미늄 제품에 기본적으로 25%의 관세가 부과되는 거고요. 네. 이외에 이제 253개 파생 상품에 대해서도 25%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동안 각 국가의 합의에 따라서 적용해온 관세 면제 되는 부분 이거는 네. 이제 원칙적으로 이제 없어진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2018년 당시 미국과 협상을 통해서 철강 제품에 적용받았던 네. 면세 쿼터 그것도 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자동 폐기가 된 겁니다. 그렇군요. 트럼프 행정부 들어와서 그동안은 이제 특정 국가에 대해서 관세가 부과됐지 않습니까? 오늘부터 시행된 관세는 이제 제품에 부과된 거죠. 그러니까 어느 한 곳도 예외를 두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 집권 2기 관세 전쟁이 처음으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확대됐다. 네. 이런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이제 우리나라도 트럼프 2기 들어와서 첫 관세 대상이 된 거죠. 네. 우리에게 이제 어떻게 적용되고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이제 앞으로 딱 따져봐야 되겠지만 이걸 무조건 불리해졌다 이렇게만은 볼 수 없습니다. 일단 우리 쿼터 제가 이제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수출 물량 상한이 없어졌으니까 네. 우리 철강 업체들이 미국 시장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는 또 상호 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다음 달 2일이죠. 전 세계를 상대로 이제 상호 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있죠. 이거는 이제 세계 각국의 대미 관세율이라든지 뭐 비관세 장벽 같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이야기죠. 이 상호 관세는 1차적으로는 유럽연합이 타깃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이제 우리가 걱정하는 거는 우리가 미국으로 많이 수출하는 반도체나 자동차 같은 품목별 관세도 현재 부과하겠다고 예고를 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네. 지금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전반적으로 경제 불확실성을 키운다. 물가도 자극한다. 이런 것 때문에 경기 침체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뭐 트럼프 대통령과 각종 강요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단 관세 정책을 지속하겠다라는 뜻을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일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아, 4시 16분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관세 정책이 연일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어제도 오락가락 발언에 미국 뉴욕 증시 3대 주가 지수가 극도의 변동성을 보이면서 결국 하락 마감했는데요. 어제 나온 또 미국의 구인 이직 보고서를 보면 시장의 예상을 웃돌았지만 여전히 월가의 비관론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미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좀 짚어보고요. 앞으로 미국 증시는 어떻게 움직일지 전망해보고 투자 전략도 알아보겠습니다. 홍춘욱 프리즘 투자자문 대표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10일이었나요? 나스닥 지수가 2년 반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일단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해서 정책 목표 달성 과정에서는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다 이런 이제 뉘앙스를 풍기면서 시장이 이렇게 반응을 한 것 같은데 또 어제는 전혀 경기 침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또 수습에 나서고 그런데도 미국 증시는 이제 반등에 실패한 거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를 보면 트럼프 당선 이후에 상승분을 모조리 반납할 정도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 다 반납한 건가요? 예, 다 반납했습니다. 네. 그래서 나스닥 지수가 17,000포인트 정도인데, 네. 우리 작년에 이제 미국 증시 그 상승이 한때 2만 정도까지 갔었는데, 네. 이제 다 반납하고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전 레벨론 돌아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요. 자, 지금 이제 이렇게 미국 증시가 원래 올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잖아요.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안 좋은 모양새를 보이는 거는 왜 그렇다고 보세요? 일단 이제 두 가지를 좀 투자자들이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첫 번째는 관세 전쟁을 하더라도 이걸 약간 협상 카드로 쓰지 않겠냐라는 그런 기대가 좀 있었는데, 네, 맞아요. 예, 이걸 이제 특히 가장 좀 친하게 지내야 되는 나라이고 또 서로 의존도가 높은 나라인 캐나다에 대해서 그 관세를 그렇게 부과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특히 온타리오 주에서 약간 이제 보복에 나서서 전력 요금 인상하겠다 그렇게 네. 하자마자 또 우리가 더 관세 올리겠다 이렇게 에스컬레이트 되는 모습을 보면서 아무리 그 정치적으로 볼 때 관세 인상을 지지하는 지지층들이 있다는 건 알지만 이걸 정말 저렇게 할 일인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투자자들이 걱정을 하기 시작한 게 네. 가장 직접적인 일이고, 이제 두 번째가 이거보다 이제 좀 더 문제가 심각한 것 같은데, 이제 우크라이나 그 러시아 이제 휴전을 이렇게 어제도 뉴스가 나왔습니다만, 휴전 협상 과정에서 이게 그 뭐랄까요,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 자체가, 네. 그러니까 이제 협상이라는 게 우리가 다 알다시피 실무자들끼리 다 이야기를 해놓고 사실 대통령끼리 만나서는 악수하고
좋은 모습을 보인 다음에 헤어지는 게 일반적인데 네. 거기서 논쟁을 벌이고 상대를 모욕 주고 하는 걸 보면서 이 사람의 캐릭터 자체가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서 이렇게 일을 처리하는 스타일이라기보다는 자기가 일단 돋보여야 되고 자기가 뭐든 해야 되는 그 성격이라는 걸 또 한 번 보여준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2018년 우리 한국 입장에서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던 사건이 바로 북미 정상회담 기억 안 나십니까? 네, 예, 네. 그래서 그 뒤로 북한의 그 대남 또는 태평양으로의 얼마나 많은 탄도미사일이 날아갔는지 우리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불확실성 네. 또는 돌발성이라는 거를 시장 참가자들이 그냥 눈앞에서 다 라이브로 본 거죠. 네. 저도 정말 놀랐는데 어떻게 전쟁을 치르고 있는 대통령, 일국의 대통령 옷차림살이 가지고 뭐라고 그러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저기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런 모욕을 받은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있으면 이 사람은 정치 생명이 끝나는 거잖아요. 그냥 그 자리에서 떨쳐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뭐 만들어. 버럭화를 냈고. 네. 예, 서로 좀 어쨌든 근데 그 이후에는 또 협상하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 제가 여쭤본 거는 왜 이렇게 미국 증시가 그러니까 좋지 않은 건가라고 여쭤봤는데 지금 두 가지라고 말씀하시면서 관세 이제 더 이상 협상용이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과 두 번째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 성향 예, 이런 것이 그러면서- 불확실성을 키운다 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예, 그러면서 네. 요새 최근에 공포 지수라고 하는데요. 네. 그 빅스 지수라고 네, 들어보셨죠? 빅스. 예, 네. 그게 지난해 8월 이후 또 최고치로 올라왔습니다. 최고치는 지금 어느 정도인 거예요? 27 정도까지도 찍은. 그 네. 20을 넘으면 저희들이 좀 위험하다라고 하는데 장중 기준입니다만 네. 4% 폭락한 날은 그렇게까지 가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투자자들이 연쇄적인 이동을 하게 되는데 네. 어떤 이동을 하게 되냐면 이게 주식이 안전한 줄 알았는데 안전하지 않다라고 하면 그걸 매도하게 되면서 금이라든가 다른 자산으로. 그래서 최근에 금값도 역사상 최고치고 네. 미국 국채 금리도 크게 떨어졌어요. 네. 이런 거가 시중 자금이 이제 작년에는 주식 시장에 투자만 하면 돈을 벌 거라는 좀 어떻게 보면 달콤한 꿈을 꿨다면 이제 빠르게 꿈에서 깨면서 인출을 시작했고 이 인출 과정에서 이제 레버리지 투자자들 그러니까 돈을 빌려서 주식담보대출 받아서 투자하시던 분들이 일부는 지금 청산되는. 네. 그러니까 그 1월 한 달에만 B2라고 하죠. 돈 빌려 투자하신 미국 그 투자자들의 그 규모가 1천억 달러가 늘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50조. 1월엔 늘었는데 예, 그게 이제 그게 2월에 지금 2월에? 청산이 일부 정도 어느 있죠. 정도 아직은 통계가 안 나왔는데 네. 왜냐하면 좀 조금 있어야 나오니까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상당한 청산이 있었다고 보여지는 게 네. 고점 대비해서 테슬라 주가가 52% 정도 빠졌는데 네. 사실 좀 비정상적이잖아요. 아무리 뭐 이 회사가 유럽이나 중국에서 물건이 좀 안 팔린다 하더라도 네. 미국 시장이라는 시장에서 압도적인 경쟁력 가지고 있고 잘하는 회사인데 이 모양으로 주가가 빠진다라는 건 결국 특정 종목에 대해서 비투했던 사람들이 손실을 크게 보면서 정리하는 중이다. 네. 요 두 가지가 특히 두 번째 이 변동성 확대된 게 제일 큰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변동성도 변동성이고 어쨌든 그래도 주가라든가 증시라는 거는 이제 기업들의 실적을 반영하는 거잖아요. 원래는요. 그리고 경제에 대한 기대라든가 심리 이런 게 다 반영돼서 주가가 형성되는 건데 지금 단지 어떤 뭐 관세라든가 미국의 정책만으로 시장이 막 이렇게 혼란스럽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미국 경제는 어떤 건지 이걸 좀 알고 싶거든요. 경제는 문제가 없습니다. 네. 이게 이제 그래서 제가 아까 트럼프 대통령의 캐릭터 이야기를 계속한 게 네. 펀더멘탈이라고 저희들이 이제 부르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고용 지표인데 네. 어제 발표됐던 미국의 이제 고용 지표 저희들이 이제 졸트라고 예, 맞습니다. 네, 예. 네. 구인 공고가 지난달 750만 건이 이번 달 774만 건. 네. 뭐 엄청나게 괜찮은 거잖아요. 엄청나게 늘었어요. 특히 예. 이게 그 놀라운 게 앨런 머스크가 이제 장관으로 있는 타치라는 부서에서 네. 이제 효율성 부서에서 공무원들을 지금 대거 해고하고 있거든요. 뭐 숫자가 나오는 숫자만 일단 이미 1만 명 이상 해고가 됐고 그 숫자는 이미 지난번 고용보고서에 다 반영이 됐는데 앞으로 더 나온다. 이런 지경인데 구인 건수가 이렇게 늘었다라는 건 정부에서 나온 사람들을 고용하겠다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실제로 얼마 전 발표됐던 미국 고용보고서 보면 네. 그 전년 동기 대비 임금 상승률이 무려 4.0%가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잘 나온 거잖아요. 네. 소비자 물가 상승률 한 3%니까 실질 소득도 계속 늘고 있는 중이고 예. 실업률도 뭐 올랐다 그래도 4.1. 이 정도 레벨이라는 건 결국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 경제를 잘 만들어놨고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 지금 꽃길을 거둘 수 있는 환경인데 스스로 이제 그걸 걷어차고 있는 중인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지금 골드만삭스에서 미국의 국내 총생산 그 성장률 전망치를 연초에 발표했던 2.4%에서 1.7%로 낮춰 잡았더라고요. 네. 그 처음으로 이제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그런 전망을 내놓은 건데 그러면은 이건 좀 나빠질 거라고 보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정도가- 골드만삭스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시는 아니요, 거예요? 골드만삭스의 이 전망 자체가 네. 원래 좀 너무 낙관적으로 보다가 정신을 차리는 정도라고 봐야 되는 게 네. 미국의 그 잠재 성장률, 네. 현재 경제에 가지고 있는 모든 노동력과 자본을 총동원해서 달성 가능한 성장률이 네. 1.8이에요. 네. 그런데 2.4를 봤다라는 건 사실 너무 좀 낙관적으로 너무 봤다가. 낙관적으로 봤다가 네, 현실에 트럼프 맞게. 대통령의 이제 저런 좌충우돌을 보면서 심리가 나빠질 수 있으니까 그러면 경기가 작년에 굉장히 좋아지던 게 네. 올해는 조금 식는 정도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도 한은에서 그러니까 그 KDI나 이런 데서 애초에 나왔던 그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춰 잡아서 1.5%, 1.6%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같은 성장률 전망치를 우리 1.6으로 봤을 때 미국은 좋다 그러고 우리는 나쁘다 그러는 건 왜 그런 거죠? 왜 그러냐면 이제 네. 우리가 국민 소득이 미국 절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뭐냐면 네. 그 어떤 나라는 7만 불 1인당 GDP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3만 6천 불이다. 네. 이렇게 되면 이 두 나라의 차이가 벌어져 있다라는 건 일단 그 전에 네. 경제 성장의 기간이 우린 짧고 거긴 길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 미국을 지금 따라가는 중인데 그 따라가는 속도 자체에서 볼 때 미국이 1.8% 성장하는데 우리가 1.5를 성장하면 따라가는 속도에서 우리가 처지는 꼴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미국처럼 성숙된 자본주의 국가, 성숙된 산업 국가에 비해 네. 우리는 아직 뭐 경제 성장한 지 60년, 70년밖에 안 된 나라가 벌써 성장률이 둔화되는 건 아. 성장 잠재력의 고갈을 의미하니까 그걸 예. 걱정하는 거죠. 그러면 성장률은 그렇다 치고 물가는 어떻습니까, 미국은요? 미국 물가가 네. 이제 2월달 물가가 되게 이제 초미의 관심사인데 일단 1월보다는 좀 안정되지 않겠냐. 이제 이런 전망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네. 첫 번째는 달러가 너무 강세입니다. 네. 예, 우리나라 환율 지금 1,450원 레벨을 계속 유지할 지경으로 엄청나게 높은데다가 네, 이제 두 네. 번째는 지금 미국 물가 여쭤본 거예요. 예, 예. 그리고 국제 유가가 대폭락 중입니다. 대폭락까지인가요? 지금 예. 어느 정도예요? 많이 예, 65불이 WTI가 그 정도인가요? 65불이 깨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얼마 전에 80달러까지 가 있었던 게 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에는 80불이었는데 그게 이제 지난 주말 기준 65달러도 장중에 깨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는 결국 이제 오펙의 증산이 하나 있었고 네. 더 나가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지금 드라이브를 거는 얼마 전에 드릴 베이비 드릴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셰일 오일 생산이 환경 문제 등으로 인해서 좀 생산의 촉진이 어려웠는데 네. 이 규제를 자기가 다 풀겠다. 네. 그리고 석유 증산을 통해서 석유 생산량을 끌어올리고 이걸 우리가 알래스카 원유부터 시작해서 다 수출하겠다라고 지금 갑자기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이 심리들이 최근 국제 유가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 흥미로운 건 그 옥수수 선물 가격을 비롯한 대두 그러니까 네, 콩 원자재. 그리고 밀값 네. 이 세 가지가 이제 가장 중요한 3대 곡물인데 안정세. 예, 요새 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우리나라 식료품 관련돼 있는 회사들 주가가 좋은 게 네. 환율은 되게 높은데 네. 수입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니까 네. 이게 이제 그런데 가격은 조금씩 올리던데요? 이것까지 이제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고요. 네. 일단 물가라는 것 자체가 내리는 걸 본 적은 없는 것 같고요. 이제 다만 할인 판매나 이런 걸 충분히 해볼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원가 부담에 내려가는 건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러다 보면 뭐 인플레 압력이 관세 부과했다고 바로 물가가 오르진 않기 때문에 일단 당장 2, 3월 물가는 좀 안정되는데 이제 정말 4월부터 저 어마어마한 관세 25% 혹은 네. 뭐 그 이상의 50% 관세까지도 이야기하는 게 나오면 네. 이런 인플레 압력이 억제는 생기니까. 다시 생길 수 있다. 네. 이걸 이제 불안해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은 대단히 큰 일을 하고 있고 전환기에 있어서 주식시장을 계속 바라볼 수는 없다면서 처음에 얘기했다가 또 괜찮다고 얘기했는데 1기 트럼프 행정부 때를 생각하면 그때는 좀 주식 부양에 나섰던 거 아닌가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때하고 지금하고 완전 다른 완전히 거죠. 다릅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심정을 우리가 뭐 알 수는 없지만 네. 짐작해 보건데
1기 때는 너무 시장의 이야기를 너무 자기가 예민하게 듣고 또 금융시장 참가자들의 어떤 견해에 따라서 조심스럽게 행동을 하다가 결국 자기가 원했던 바 정책들을 제대로 밀고 나가지 못하고 네. 그 결과 정권을 잃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다면 이제 지금은 그때랑 달리 또 스텝들을 이미 다 임명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상하 양원을 장악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임명도 쉽고 스텝들도 자기 말 잘 들으는 사람들, 충성심 높은 사람 위주로 네. 다 편성을 해놓은 상태에서 네. 적극적으로 정책을 펼쳐 나감으로써 기선을 제압하고 특히 올해 경기는 조금 성장률은 둔화되더라도 네. 성과가 나타나는 내년에 성장률을 올리면 중간 선거에서 현재의 기세를 이어갈 수 있지 않겠냐. 이제 이런 계산을 하는 게 이 말에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모두에 말씀하신 게 이제 관세 부분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이거를 협상용으로 쓰지 않고 실제로 관세를 천명했던 대로 강하게 매길 수도 있다라고 지금 대표님께서는 보시는 거예요. 이 보편 관세 10%는 거의 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이유가 네. 이게 시간을 조정할지언정 관세 기조 자체를 지금 후퇴하는 징후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주변에 있는 스태프들 말들을 들어보더라도 네. 일단 관세는 기정사실이고 그 관세의 어떤 충격들 이런 것들을 보완할 정책들 뭐 예를 들어서 감세가 이제 세금을 깎아주겠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관세는 올리면서 소비세나 재산세는 깎아준다라는 게 네. 이게 옳은 정책인가에 대해서는 다들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만 그게 일단, 진짜 미국을 위대하게 다시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건가요? 아니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을 더욱더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수입되는 제품들의 물가가 10% 오른다고 그러면 이 충격들이 이제 미국 경제 전체에다가 저희들이 추산하기로는 한 1% 이상의 소비자 물가 상승을 유발하는 데다가 네. 두 번째는 아까 골드만삭스가 2.4에서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해도 1.7인데 네. 여기다 부자들 감세까지 해주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소비를 더 늘리겠죠. 또 네. 인플레가 더 날 거라고 생각하면 이 둘의 이제 복합적인 물가 상승 압력, 누적적인 압력이 한 1% 이상은 더 되지 않겠냐. 네. 그러면 현재 지금 미국 소비자 물가가 3%인데 이게 만일 일시적이라고는 하지만 4% 가면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해 주겠냐. 네. 그러니까 우리 다 5월에는 인하하지 않겠어요 하고 기대하고 있는데 네. 이 기대가 헛된 기대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 FOMC라고 해서 이제 미국의 정례 금리 결정 회의가 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네. 보니 시장 참가자들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매일 바꾸는 데다가 관세 부과하고 또 세금도 깎아주는 정책이 먼 미래는 모르겠지만 당장 네. 인플레 압력을 높일 것 같은데 네. 과연 국제 유가 하락 하나만 믿고 가기에는 이 자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 그래도 좀 재미가 없는 반등 나오면 파는 이제 이런 게 어젯밤의 일이었습니다. 네. 혹시요, 이제 국채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 증시 하락을 방관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증권가 일각의 의견도 있더라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성은 있죠. 그런데 이제 너무 위험한 도박이라서 정말 했을까라고 저는 의심을 좀 하는 쪽이죠. 그러니까 시나리오로는 충분히 가능하지만 네. 희박한 시나리오다. 왜 그러냐면 경제라는 건 결국 심리에 의해 좌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사람들이 트럼프는 불안해. 이 사람 뭔 짓을 할지 모르니까 일단 금도 좀 사두고 은행 예금도 늘려야 되겠어. 만에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소비는 다른 사람의 매출이잖아요. 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경건한 삶을 살기 시작하면 각각의 가정은 재정이 건전해지겠지만 나라는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네. 심리를 자꾸 지금 건드리는 듯한 네. 저런 게 좀 도박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경제가 어떤 일을 겪을지 모른다라는 게 네. 이 세심한 이 복잡계 아닙니까? 어떤 요인이 어디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관리를 함에 있어서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고 대응이 필요한 게 경제인데 좀 경제를 다루는 걸 보면 지금 마치 그 카메라 앞에서 시청자들한테 막 그렇게 이야기하던 TV 쇼의 진행자 같은 모습이 더 강하니까. 기억납니다. 예, 네. 뭐 당신 잘렸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방송에서는 얼마든지 그게 웃으면서 진행할 수 있지만 지금 국민들한테 당장 잠깐의 불황은 견디세요라고 이야기해버리면 정말 불황 오는 거 아니야라고 사람들이 혹시나 믿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미국에 투자하겠다는 투자자들이 많이 늘어났었는데 아까 이제 1월엔 그랬다가 2월에 지금 줄고 있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지금 굉장히 하락을
겪은 분들이 제법 계실 거예요. 한두 종목 특히 집중적으로 투자하셨던 분들 같은 네. 경우는요.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더구나 중국의 이제 딥시크 출현 이후에 좀 뭔가 미국 빅테크 주도권은 흔들릴 것 같은데 아예 이럴 바에는 그냥 우리나라 주식으로 다시 돌아오는 게 어떤가, 국장으로 갈아타자 이런 의견들도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동의하는 쪽이죠. 아, 예, 그러세요? 왜냐하면 미국장이 이렇게 흔들리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지난해 연말 나스닥 지수 2만 포인트까지 너무 강하게 올라왔다 지금 17,000이 되면서 네. 고점에서 10% 이상의 급격한 조정을 받은 거잖아요. 네. 네, 그런 급격한 조정을 받게 되는 과정에서 이제 돈 빌려 투자하셨던 분들이 청산당하고 네. 그래서 뭐 테슬라랑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는 50% 이상 폭락. 네. 이제 이런 모습을 보이면 저희는 이제 저희들끼리 하는 이야기가 네. 급매물이 계속 나오는 시장 환경에서는 좀 조심해요. 매물. 왜냐하면 그 이제 담보를 청산당하니까 예. 담보를 더 추가적으로 더 이상 할 수 없을 했으면 이제 마진 콜이라고 저희들이 부르는 걸 일부 종목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 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좀 심리를 안정시킬 수 있는 호재가 나오고 새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일단 지금 당장은 안 보이고 다음 주 이제 FMC가 있으니까 네. 거기서 연준이 주가의 폭락을 보면서 좀 위로되는 말을 해주면 참 좋을 텐데 파월 의장이 트럼프 대통령이랑 사이가 너무 안 좋으니까 당장 해주겠냐 이제 이런 불확실성이 있어서 저는 올해는 미국보다 우리나 중국이 더 낫다고 보는 입장이고요. 네. 네, 그렇게 가장 보는 이유는 중국은 이대로 가면 경제가 정말 큰일 나게 생겼으니까 대규모 이번에 재정정책 네, 특히 그 그런 책을 내놨더라고요. 국영은행에 대해서 우리 돈 한 100조 원 정도를 투입하더라고요. 이거 굉장히 좀 사실은 문제가 될 수 있는 정책인데 이런 정책을 할 정도이고 또 우리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국민연금이 지금 네. 예, 리밸런스 인성 매수를 적극적으로 이어가면서 지금 월 한 2조에서 3조 이상씩 사고 있거든요. 어디 걸 사고 있다고요? 예,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코스피 100이라고 해가지고 네.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10등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아니면 네.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한국의 대형주들을 좀 국민연금이 저가 매수하고 있어요. 네. 특히 어제처럼 외국인이 1조 4천억 이상 파는 날 보면 네. 오후장 들어가서 하락폭이 좀 줄어드는 거 많이 느끼셨죠? 줄어졌죠. 예, 그런 네, 것들이 오전하고 이제 달랐죠. 이렇게 저가에 대기해놨던 것들이 이렇게 체결됐다라고 보는 게 좀 네. 맞겠죠. 그래서 국민연금 입장에서 뭐 주식을 올려가면서 적극적으로 살 생각은 없겠지만 시장이 패닉에 빠지면서 폭락할 때는 그럴 때 아니면 또 국민연금 못 사니까. 네. 그래서 저가 매수도 있고 이런 면에서 유동성 측면에선 작년이 미국이 압도적 우위였다면 네. 올해는 좀 낫다.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미국 시장은 좀 조정 한번 받고 나면 또 가겠지만 네. 일단 그 과정이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의 입 때문에 그 조정이 순탄한 조정이 나와도 힘든데 너무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안전자산 쪽으로 좀 옮겨가는 게 좋을까? 채권은 어떨까? 그래도 환율을 생각하면 또 여전히 미국 매력 있는 게 아닌가? 별 생각들을 다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좀 정리해서 말씀해 예, 주신다면요. 뭐 이럴 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투자 5분법인데 뭐 별게 아니고요. 5개를 나눠서 네. 20%씩 투자를 하는데 다시 한번. 네. 금은 꼭 넣어야 됩니다. 네. 최근에 특히 한국에서 조정이 컸잖아요. 그래서 길이를 많이 좁혀졌죠, 예, 그래도. 뭐 네. 금치 프리미엄이 줄어들어서 그래서 금은 좀 넣어야 되고요. 네. 나머지 80%를 한국 주식이랑 한국 채권 네. 그리고 미국 주식이랑 미국 채권으로 분산을 해놓으면 이게 거의 국민연금의 자산 배분하고 비슷하게 가거든요. 네, 네. 예, 이렇게 하면 상당히 뭐 전쟁 같은 급박한 충격은 없으면 손실의 리스크들은 그렇게 크지 않으면서 작년 같은 시기에는 한 20%까지도 수익이 나는 네. 예, 그런 좋은 포트폴리오니까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 나라에 대해서 너무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클 수 있다. 요 교훈을 잘 살려서 좀 자산 배분에 한번 투자를 해보고 분산해 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홍춘우 프리즘 투자자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4시 39분입니다. 디지털 기술의 혁신으로 새롭게 창출되는 상품과 서비스가 우리 경제와 일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디지털 이코노미 오늘도 KDI 한국개발연구원 김동영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디지털 시대의 방위 기술에 대한 얘기 오늘 해주신다고요? 예, 지난 6일이었죠. 경기도 포천에 미사일이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다시 재발하지 않아야 될 사건이고 많은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디지털 기술들이 경제성을 갖기 전에 가장 먼저 사용되는 분야가 국방 분야일 텐데 네, 네. 어떤 신기술들이 어떻게 도입되고 있는지 궁금해지더라고요.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국방 기술이 또 세계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현 상황에 비춰봐도 그렇고요. 한편에서는 미국 중심의 정치 경제 재편이 발생을 하면서 국방 분야에는 또 어떤 변화가 있을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디지털 시대의 방위 기술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디지털 시대의 방위 기술. 네. 그러고 보면은 이제 최근에 엄청난 주가 상승을 보였던 팔란티어 이것도 방위 그렇죠. 기업이죠. 네, 이제 방금 국방. 네. 홍 대표님께서 또 이제 서학 개미들의 조언을 많이 해주셨을 텐데 이 많은 분들을 웃음 짓게 하기도 하고 울리기도 하는 주식이 이 팔란티어였죠. 이제 국방 기업인데요. AI 기술을 국방 분야에 접목하면서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재밌는 건 시가총액이 한 2,500억 달러 가량 되는데 전통적인 국방 기업인 로키드 마틴이나 노스로크먼이나 제너럴 다이내믹스 같은 세 곳의 시가총액을 합친 것보다도 훨씬 더 큽니다. 네. 이처럼 디지털 시대에서 군수 산업이 다시 부활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부활을 이끄는 요인은 무엇보다도 재정적인 성공 가능성일 겁니다. 스페이스X도 이제 여러 번 소개를 했었는데 그런 기업 중 하나고요. 스페이스X는 기업 가치가 한 3,500억 달러 정도로 네. 비상장 주식 중에는 가장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고요. 네. 자율 무기를 개발하는 신생 기업도 엄청난 규모의 자본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벤처에 대한 투자는 급감하고 있는데 지난 2년간 국방 분야의 디펜스 테크 분야는 오히려 네. 투자가 증가하는 경향도 보이고 있습니다. 디펜스 테크 하면은 결국 국방 그렇죠. 방위. 네, 이 빅테크와 국방 기술이 혼합된 것들입니다. 네. 그 벤처와 국방 기술의 혼합 조합이 좀 어색하긴 하지만 이제는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흥미롭게. 네, 예. 맞습니다. 이 세상에 없던 혁신을 고민하는 집단이 벤처고 가장 보수적이고 경직적인 게 국방인데 네. 둘이 이제 같이 놀고 있다는 게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예. 실제 벤처 투자자들도 막대한 자본이 투입되는 이 하드웨어 산업이나 특히 방위 산업 투자는 기피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가 이제 빠르게 달라지고 있는데요. 수십 년 동안 실리콘밸리를 지배했던 자유지상주의적 세계관도 트럼프가 등장을 하면서 미국 군사력을 찬양하는 이 애국주의적 성향으로 바뀌면서 네. 이런 변화들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전쟁도 영향이 있겠죠. 이를테면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것도. 그렇죠. 전쟁은 비극적인 일이지만 그 전쟁으로 인한 많은 변화들에서는 또 긍정적인 것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실리콘밸리가 군사 하드웨어에 다시 관심을 갖게 된 가장 큰 계기는 말씀하신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소형 무기, 그중에서도 드론이 네, 네. 기존 중화기를 보완하거나 대체하는 전쟁 양상이 전개되면서 훨씬 더 정교하고 저렴한 무기를 생산하는 기업들이 활약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인공지능 기술하고 드론이 결합되면서 전장에서는 엄청난 파괴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저비용이라는 키워드도 굉장히 중요해졌는데요. 네. 그래서 캐스틸리온 같은 회사는 미사일 시스템을 구성할 때 고가형 우주용 칩을 쓰지 않고요. 자동차에 들어가는 칩을 여러 개 사용해가지고 굉장히 저렴한 그 무기를 만들어내고 캐스텔리온. 네. 그리고 로켓 엔진도 자체 생산하면서 저비용을 실현을 합니다. 스페이스X도 저궤도 위성 운송을 이제 바탕으로 저비용을 실현을 하고요. 전장을 정밀 관측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들이 저렴하게 사용하게 되는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실리콘밸리에 지원을 받는 다수의 군사 기술들이 민간 용도로도 이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디펜스 테크 분야에 관심을 갖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벤처 기업들이 그 디펜스 테크에 너도 나도 뛰어들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가요? 그렇기도 한데요. 문제가 또 없는 건 아닙니다. 이들이 또 고민이 없는 건 아닌데 실리콘밸리의 벤처 기업들이 방위 산업 분야에서 예전보다 더 많은 기회를 찾는 건 사실인데 이러나 저러나 이들이 하는 전쟁,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경쟁은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영토를 가지고 오느냐가 아니라 이러나 저러나 엑싯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이거든요. 벤처 캐피털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얼마나 빠르게 회수할 수 있느냐가 이제 화두인 거죠.
그런데 아직 방위산업 분야에서는 이 전통적인 주식시장 기업 공개가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습니다. 팔란티어와 같이 좋은 예가 있긴 하지만 유일하고요. 심지어 가파른 주가 상승을 보였음에도 이 월스트리트에서는 가치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었다는 이유로 네.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른 자금 회수 방안으로는 대기업에 매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방위산업 분야는 폐쇄적이어서 대기업이 많지가 않고요. 아. 일부에서는 자유로운 스타트업 문화가 이 경직적인 방위산업 대기업에 편입될 경우에 장점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희망이 없는 건 아닌데요. 방위산업 스타트업끼리 서로 합병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스스로 몸집을 더 키우는 거죠. 맨드릴, 팔란티어, 스페이스X 같은 신생기업들이 투자도 하고 인수합병할 능력도 있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는 얼마나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성장하느냐가 결국에 이 분야에 얼마나 많은 기업들을 불러 모을 수 있을까, 그거 큰 이슈가 될 겁니다. 네, 얼마 전에 그 트럼프 대통령과 그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제 만나서 아주 각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실제로 미국 기술이 전장에서 많이 활용이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예, 이제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주는 굉장히 많은 국가들이 있지만 미국의 역할은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둘이 회의를 하면서 소리를 지를 정도인가는 뭐 다른 문제지만 무엇보다 디지털 신기술들을 활용할 수 있게 도와준 측면이 큰데요. 디지털 기술 덕분에 우크라이나 최전선에서 벌어지는 전쟁은 과거에 비해서 예측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네. 다양한 센서를 장착한 위성을 사용할 수 있고 무인항공기가 전장의 모든 구역을 지속적으로 관측을 할 수 있고요. 여기서부터 수집되는 데이터는 AI가 즉각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 결과 이 양측 모두 움직이는 표적을 식별하고 공격하기가 굉장히 수월해진 겁니다. 네. 오히려 과거 방식들이 돈만 많이 쓰고 효과를 보지 못한다는 얘기도 합니다. 비싸게 미사일을 쐈는데 이제 다 피해버리는 거죠. 사람도 몇 명 못 이렇게 효과를 누리는 겁니다. 최근에 우크라이나에서 쓰는 드론은 과거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에서 사용하던 드론보다 성능이 훨씬 뛰어나면서 비용은 저렴합니다. 미국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킬체인을 개발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는데요. 네. 적후방 깊숙한 지역까지 타격 가능하도록 이 표적의 식별부터 무기 투하까지 모두 자동화하는 체계를 만든 겁니다. 미국 기업들이 이런 능력을 가장 발달됐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그렇다 보니 민간 자본도 이 혁신적인 전장 기술 기업들에 대거 유입되고 있습니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될 당시만 하더라도 팔란티어 시가총액이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네. 근데 2, 3년 지난 지금은 이제 세계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방산업체가 된 것도 이런 이유들 때문이죠. 네, 이렇게 이제 미국 기업들이 디펜스 테크 개발에 앞서 있는 점 이제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요. 국방을 담당하는 그 공무원들은 어떨까요? 네, 이게 사실 이 부분이 이제 핵심이죠.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공무원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용이 없으니까요. 사실 미국의 테크 기업들이 국방 분야를 새로운 가치 창출 분야로 인식을 하고 있지만 국방부는 이를 받아들이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막대한 예산과 전문성을 가진 미국도 마찬가지인데요. 미국 기업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AI 시스템을 개발하지만 미군이 이를 효과적으로 흡수하고 운용하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병사들은 드론이 상시 배치된 전장 환경에 대응할 장비와 훈련이 되어 있지 않고요. 네. 무기 체계는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되고 있는데 미국의 무기 구매 절차가 이를 소화하는 데는 수년이나 소요가 됩니다. 네. 그래서 구글의 전 CEO였던 에릭 슈미트가 군사기술 투자 펀드를 후원하고 있는데요. 미 국방부가 모든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편하지 않으면 이런 기술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거다라고 강조하기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정부의 비효율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국방부에 대한 개혁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에게 펜타곤 개혁도 같이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아, 그랬었나요? 저희 새로운 국방부를 맡게 될 신임 국방장관이 이제 청문회에서 네. 국방부가 지나치게 폐쇄적이고 새로운 기술 유입을 막으려고 한다고 비판을 하기도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 국방 분야의 핵심 직책에 뭐 우버 임원을 지냈던 사람을 갖다 놓는다거나 아니면 테크 분야 출신 임원들을 국방부에 갖다 놓는 이러한 또 인사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론 머스크도 많이 바빠지겠어요. 지금도 바쁘지만. 그렇죠. 이 머스크를 비롯해서 국방부 개혁을 주도하는 사람들은 큰 숙제를 하나 받은 셈인데요.
군의 운영 방식이나 무기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되는 숙제가 대표적입니다. 네. 이를 위해서는 무기를 조달하는 방위 산업 구조를 재조정해서 혁신적인 신생 기업들이 진입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 됩니다. 물론 이런 일을 하기에 머스크가 제격이긴 합니다. 중국 드론 시연 영상이 있습니다. 중국 저가 드론 스웜이라는 건데요. 스웜. 네. 이게 이제 초고가 유인기를 쉽게 제압하는 모습의 영상이 있거든요. 이걸 보면서 이 머스크가 아직도 F-35 같은 유인 전투기를 만드는 얼간이가 있냐라고 비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극초음속 무기와 대함미사일의 해군 함정을 단순에 무력화할 수 있는 시대에 구축함이나 전함 같은 대형 함정 건조에 수십억 달러를 투입하는 게 비합리적이다라는 의견들도 팽배해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 군 내부에서는 기술이 많이 과장되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예. 군사력의 핵심은 여전히 정교한 전술이라든지 병력의 규모라든지 비축된 탄약 등이 전통적인 지표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AI가 아무리 복잡한 임무를 원활히 수행하더라도 전장에서는 지휘관들이 그런 걸 신뢰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네, 네. 게다가 지형도 복잡하기 때문에 로봇이 쉽게 무력화될 수 있다는 점들도 고려해야 된다라는 네. 전통적인 주장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전통적인 주장과 아주 좀 급진적이라 그럴까요? 새로운 주장이 이렇게 이제 맞닥뜨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이제 중간으로 모아지는 게 그 뭐 대세겠죠. 근데 이제 중간 기술들 중간의 의견들을 보면 신중한 현대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이 로우 믹스 전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이로우 믹스.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그 한 번에 이런 드론 같은 것들로 모두 다 바꿀 수는 없고 정교하고 이 고성능의 그 플랫폼과 탄약은 일정 규모 유지하면서 이 무인화된 체계를 결합하자. 아. 예를 들면 전투기가 출항하지만 그 옆에 드론이 같이 날아가는. 유인 항공기 전투기는 있고 그렇죠. 그 옆에 드론도 같이 가고. 그렇죠. 네. 그런 상호 운용 모델에 대한 것들이 현실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국방이라는 게 뭐 어떤 뭐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좀 더 빈틈 없이 물샐 틈 없이 보안이라든가 어떤 기술이 그렇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좀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보수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를 좀 더 뜯어보면 결국 누가 생산할 것인가의 숙제가 뒷받침되어야 된다라는 점으로 귀결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에. 예. 어떤 무기를 도입하든 간에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무의미하거든요. 그렇죠. 미국의 방위산업 계약은 단일 구매자인 정부가 연구개발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요구사항을 직접 설정하는 구조입니다. 이 덕분에 사업 리스크가 매우 크고 개발 기간이 긴 프로젝트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는 소규모 무기 개발 체계나 소프트웨어 기반 장비처럼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한 경우에는 효율성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재밌는 통계가 93년에 국방부의 주요 무기 공급 업체는 51개였는데요. 네. 이젠 5개에 불과합니다. 정부가 크고 긴 프로젝트 중심으로 지나치게 보수적인 운영을 하다 보니까 대형 업체들의 합병으로 산업이 획일화된 거죠. 그렇군요. 별난 생각으로 접근하는 혁신적인 기술가들이 다 밀려난 겁니다. 베를린 장벽 붕괴적에는 미국 국방 예산의 6%만이 군수업체로 흘러갔는데요. 네. 지금은 86%가 군수 전문 업체로 흘러갑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 업체는 이제 굉장히 소수고요. 그렇다 보니까 국방 분야의 예산은 갈수록 커지는데 혁신은 감소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네. 되는 겁니다. 디지털 시대의 그 많은 모습이 우리 사회에 사는 모습이 많이 변해가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오늘 좀 국방 분야에 대해서 네.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오늘은 디지털 시대에 전환되는 모습 중에 이 국방 분야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다른 분야들과 마찬가지로 데이터와 소프트웨어가 중심을 차지하면서 근본적인 변화들이 요구되는 건 동일합니다. 미국은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를 중심으로 급격한 변화들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국방 분야도 예외가 아니죠. 머지않아서 저렴하고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부품과 정부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결합해서 훨씬 저렴하고 성능이 좋은 무기들을 국방부도 받아들일 겁니다. 네. 실제 실리콘밸리의 대형 기술 기업들이 국방부의 협력을 늘리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 투자자들의 움직임도 굉장히 활발합니다. 네. 우리도 이러한 모습을 굉장히 진지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이런 변화는 이미 성과를 거두었는데요. 미국의 우주 분야입니다. 스페이스X의 재활용 로켓이 저절로 등장한 게 아니라 정부가 연구개발 예산의 활용 방식을 민간 주도로 변경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거든요. 네. 국방부가 지금 시도하는 것과 정확히 동일했던 겁니다.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성공률은 99%입니다.
성공할 기술에만 재정이 투입된 결과입니다. 네. 성공률이 떨어지더라도 어. 다양한 시도에 예산이 활용될 수 있는 구조적 전환이 필요하고요. 네. 공무원들의 책임을 성공률에 연동하지 않는 문화적 전환도 필요합니다. 네. 디지털 전환은 기술에서 시작되지만 성공과 실현은 제도와 문화 전반에서 전환이 이뤄질 때 가능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해야 될 시점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KDI 한국개발연구원 김동영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제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